박사의 건강 이야기의 이도영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그 손이 저려가지고 고생해 본 분 계신가요? 실제로 그 중년 여성한테 생각보다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계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병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남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상당히 손이 저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 여성이 밤에 주무시다가 손이 저려가지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병을 손저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저림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근관 증후군 그러면 좀 낯설고 생소하죠. 그렇지만 손저림병 그러면 아주 낯익고 자주 듣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수근관 증후군은 의학적 용어고 손저림병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병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질환이거든요. 서로 같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저림병의 특징은 밤에 주무시다가 손이 저려가지고 잠에서 깨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만은 이때 일어나셔가지고 손목하고 손가락 이렇게 자꾸 움직여주고 주물러주고 그러면 증상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무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이 손저림병은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사랑지죠. 팔을 그 조절하는 신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골신경이 있고 척골신경이 있고 정중신경이 있고 이 세 가지 신경이 팔과 손의 모든 감각과 운동을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신경들은 각기 정해진 일정 부위의 특정 부위, 그 신경이 있고 조절하는 부위는 아주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위의 감각 조절하고 움직이는 데 관여하고 이런 그 신경들인데 이 신경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신경이 지배하는 특정 부위가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거나 이상해지고 그리고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는데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그 손저림병이라는 거는 그 세 개 신경 중에 하나인 이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죄송합니다. 손목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 때문에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저림병이 왜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손목에 자른 단면입니다. 자른 단면이고 이 아래쪽은 손등 쪽이고 위쪽이 손바닥 쪽입니다. 그러니까는 손등 쪽에는 이런 식으로 고만고만한 베아링 같은 손목 뼈가 받침대로 받치고 있고 손바닥 쪽에는 실제는 까맣지가 않습니다. 알아뽑기 시계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횡수근 인대라는 단단한 인대가 받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이렇게 단면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터널입니다. 터널이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 이 횡수근 인대하고 이 뼈의 사이에 빈 터널 같은 공간을 수근관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근관 증후군 그 얘기는 바로 이 수근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까맣까맣한 동글동글한 게 여러 가지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 구조물이 바로 손가락으로 가는 힘줄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이 수근관 속에 있는 힘줄이 움직여서 손가락 움직여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정중신경이거든요. 정중신경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실제의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을 보겠지만은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뼈의 모형을 사진을 찍은 거고 요거는 그 엑스레이 모형이거든요. 아까 손등 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조금 고물고물한 게 보이고 인대는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 구멍이 기다란 터널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수근관이고 정중신경은 이 속에 끼어 있는 데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설명처럼
이 수근관은 아예 그 폐쇄된 공간인데 여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폐쇄된 공간이 좁아진다. 그러면 그 수근관 속에 있는 내용물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압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게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압박을 받았다. 압박을 받으면 그 압박을 받은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저지장을 받아가지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손저림병이라는 거는 정중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켜서 신경허혈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나타나는 신경 증상을 바로 손저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손저림병이 발생하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무심히 주무시지만은 밤에 주무실 때 손목이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의식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주무실 때 손목이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주무시는 분이 이 수근관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손저림병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여성분들한테서 이 질환이 많은데 온종일 부엌살림을 한다. 안 그러면 바느질을 한다. 하면 자세를 보면은 바느질 할 때 보면 손은 이렇게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고 바느질 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부엌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루 온종일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일을 하는 작업 형태를 가진 사람들한테 손저림병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요새는 직업 특성상 하루 온종일 컴퓨터하고 싸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컴퓨터에서 하루 온종일 손목하고 손가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루 온종일 손목하고 손가락을 쓰니까는 손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손저림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직업, 똑같은 습관, 이렇게 손목 구부리는 습관이죠. 이렇게 가졌다 하더라도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이 질환이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보다는 30대에서 60대 사이에 중년에 이 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중년 여성의 습관이 손을 구부리고 주무시거나 잠자는 분들한테 있고 작업을 하시는 분한테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제가 환자를 볼 때 보면은 남성보다는 이 손저림병 환자는 거의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근데 이 병은 지금 설명드린 외에도 아주 손목에 심한 손상이나 탈구 골절로도 이 손저림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그림 볼까요? 이 환자는 4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손목을 땅에 짚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손목이 부러지면서 손목뼈가 전부 퉁그러져 버렸어요. 탈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수술 전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여기 모양은 손목뼈의 모양을 보면은 이 구조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손목뼈의 배열이 전부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배열이 흐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근관은 손등쪽에는 손목뼈가 있고 손바닥쪽에는 횡수근이 있다가 있다 그러는데 이 배열이 흐트러져 버리니까는 수근관의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저림병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이렇게 손목의 탈구 골절로 인한 손저림병이죠. 이런 거는 정중신경의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분들은 증상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아주 확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손목이 퉁그러지자마자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 정중신경이 이상이 생겼다. 수근관 증후군이 생겼다. 그래서 진단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손저림병 환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거쳐서 손목이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거나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수근관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정중신경을 압박을 받게 되는 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증상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증상이 악화되면서 진행되니까 본인 환자분 스스로가 내가 손이 저린 게 수근관 증후군이라 손저림병 때문에 이 병이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혈액순환이 나빠서 그렇다. 대다수 환자분이 오시면 혈액순환이 나빠서 그렇다. 안 그러면 기가 약해서 그렇다.
안 그러면 뭐 몸이 약해서 그렇다. 안 그러면 신경통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엉뚱한 치료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손저림병 환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대다수의 손저림병 환자는 만성질환이다. 통증이 아니라 손목의 증상이 원한 장기간에 거쳐서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아차하면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손저림병 환자는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손저림병 환자분은 손을 아주 안 쓰고 얌전하게 뭐 임금님 손같이 이러고 있을 때는 아주 심한 손저림병 환자 아닌다면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손을 좀 유난히 많이 썼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지나면은 그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은 엄지, 둘째, 셋째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넷째 손가락도 일부 지배하거든요. 이 손가락이 지배하는 부위가 우선 손이 감각이 이상해져요. 감각이 이상해지고 조금 저린 감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밤에 주무시다가 아주 그냥 타는 듯한 통증이다. 손이 저린다. 그래서 잠에서 깨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분이 낮에 손을 유난히 많이 쓴 경우에는 그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저림병이 아주 심한 환자는 가끔 가다 그러는 게 아니라 밤마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돼서 밤마다 잠을 깨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한 환자는 밤에 잠자기가 겁난다. 이런 분도 계실 정도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잠에서 깨가지고 손하고 손목 주물어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증상이 좀 좋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저림병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분이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또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자의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팔렌시 테스트. 이거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도 조금 이상한 점은 없는지 테스트 시켜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양쪽 손목을 이렇게 90도 이상 꺾었습니다. 90도 이상 꺾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수근간의 공간이 당연히 좁아지겠죠? 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근간의 공간을 좁게 만드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손저림병이 있는 사람은 수근간의 공간이 좁아져서 문제가 있는데 더 좁아지니까 한 1분 정도만 지나면은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가 엄지, 둘째, 셋째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감각이 둔해지면서 저린 감각이 곧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손저림병 의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검사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분 있으면 당장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손저림병 진단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증상, 간단한 검사법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진단은 근전도 검사 시행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전도 검사 해본 분 계세요? 근전도 검사는 허리 디스크라든가 손저림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검사법인데 문제는 아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진단인데 이 주사바늘 같은 전극을 근육 있는 데다 수없이 찌릅니다. 한 10대 번 찌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한번 근전도 검사 해본 사람은 다시는 안 한다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는데 다시는 안 한다는데 하여튼 간에 손저림병 환자는 아주 심한 환자는 다른 검사보로 확인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전도 검사를 시행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검사 방법을 해서 손저림병의 진단이 확인됐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정형외과의 모든 치료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쓰는 약은 다 똑같아요.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손저림병원에서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손저림병 환자에서도 소염 진통제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술 아닌 치료 방법은 밤에 주무실 때 손목을 잡고 이렇게 구부려서 주무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트 스플린트 그래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 부목을 대줍니다. 손목을 꺾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제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요. 그런데 증상이 좀 심하다. 안 그러면 병이
1년, 2년 이상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손저림병에 대한 수술은 다른 수술하고 달라가지고 수술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아까 첫 번 그림에서 보셨겠지만은 수근관이라는 거는 손등은 뼈로 이루어졌지만은 손바닥 부위는 횡수근 인대로 되어 있거든요. 횡수근 인대는 바로 이 피부 바로 밑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수근 인대를 그냥 이렇게 절개만 하면 되거든요.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면은 좁아진 수근관의 공간이 확 넓어지죠. 넓어지기 때문에 정중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이 즉시 풀어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한 반나절만 지나면 증상이 금방 좋아져요. 그러니까 첫째가 수술이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무슨 소리냐면 다른 수술하고 달라가지고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거든요.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데이 서저리 그래가지고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당일 오셔서 수술하시고 그날로 수술하고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모든 면으로 편하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조금 좀 험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바로 손목입니다. 손목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를 지금 절개한 거거든요. 절개하고 나서 지금 이 방법이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면은 지금 횡수근 인대 절개했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절개했으면은 좁아진 수근간의 공간이 확 넓어지거든요. 지금 지나갈 때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요만한 손가락 굵기에 기다란 줄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정중신경이거든요. 횡수근 인대 바로 옆에 밑에 정중신경이 있으니까 횡수근 인대만 절개만 해주면 정중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은 즉시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저림병은 중년 여성한테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지 증상이 심하냐 안 심하냐는 뿐이지.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주 경미한 거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소염 진통제하고 밤에 주무실 때 스프린트로 교정이 가능하고 조금만 심하다 하더라도 당일로 간단한 수술을 해가지고 당일 귀가가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질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손저림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박사님, 손끝이 저리면 방금 설명하신 병에 속하나요? 혹은 다른 병일 수도 있나요? 질문 상당히 정확하게 질문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손끝을 저리면은 손저림병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A하고 B를 따질 때 손저림병 환자분은 손끝을 저리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손끝이 저린 환자의 모두가 손저림병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의심해야 될 다른 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손이 저리고 그렇게 불편한 사람의 첫째가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 환자도 손이 저리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 디스크 환자하고 손저림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손저림병은 병이 손목에서 왔기 때문에 주로 손이 저리고 거북한 분이 이 팔 부위하고 손목 주위에 국한된 겁니다. 근데 목 디스크는 병변 자체가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손이 저린 증상과 더불어 어깨 뒤쪽에 굉장히 근육통 같이 뻐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팔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증상이 동반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병이긴 한데 포착증후군이라는 아주 좀 어려운 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경우도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척골신경은 주행하는 코스가 팔꿈치에 여러분 만져보면 알겠지만 뼈가 뽁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뽁 튀어나온 데 바로 옆에를 조금만 강하게 누르면은 바로 여기가 저리는 걸 금방 느낍니다. 그러니까는 척골신경이 이 뼈하고 피부 사이 밑으로 일로해서 손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글씨를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많이 쓰시는 분이라든가 여기가 자극을 받으면은 이 척골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손이 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감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병변이 생긴 부위가 팔꿈치거든요. 팔꿈치이기 때문에 팔꿈치에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오래 지속되면은 만성 말초신경염이 발생하거든요. 만성 발정염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심한 분은 이 손끝이 저려가지고 못 견디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 병도 충분히 감별이 가능한 게 손저림병이라는 건 되게 손에서만 오죠. 근데 당뇨병에 의한 말초신경염이라는 거는 모든 말초신경은 다 오니까 손뿐 아니라 발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뭐 그런 증상이 오니까 다른 동반된 증상이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이 저린 거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저림병이라는 거는 손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주로 손끝만 저리는 증상이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합니다. 자,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손저림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밤에 주무실 때 혹시 이렇게 그 손이 구부리고 주무시는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나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주무실 때 손목이 구부리고 주무시는 습관이 계시면은 바로 직접적인 손저림병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손저림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